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끝나고 첫 강의인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화면 보시면 청나라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중국에 있는 나라잖아요. 중국에 있는 나라. 그죠? 조금 생뚱맞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학기 넘어서 내내 뭐 시민혁명,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다 유럽의 이야기였잖아요. 유럽 서구권, 뭐 유럽 영국이나 프랑스, 뭐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 다 유럽 국가들 얘기였는데 유럽 국가 얘기, 서구권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중간고사 끝났다 그래서 갑자기 중국 청나라 얘기를 하는 게 조금은 생뚱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요, 2학기 전체는 대체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양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서양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갑자기 중국 청나라 얘기를 왜 꺼내느냐? 우리가 중간고사 마지막 시험 범위로 봤던 게 제국주의 내용이었거든요. 제국주의 내용이었는데, 우리 제국주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민족주의 한 갈래였었죠. 민족주의 한 방식이었죠. 우리가 보통 민족주의 하면은 우리 민족이 잘 되길 바라면 다 민족주의인데, 그 중에 뭔가 우리 민족이 식민지 상태다. 그러면 독립을 원할 거고, 우리 민족이 분열되어 있다. 그럼 통일을 원할 거고, 그 얘기 했었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지금 괜찮은 상태다. 그럼 더 강해지길 원하니까 우리 민족의 산업이 더욱더 발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국주의, 즉 식민지를 만드는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 식민지에서 우리 민족이 파는 물건들도 다 갖다 팔고 우리 민족이 필요로 하는 원료들도 싸게 사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차지한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 마지막 범위로 시험 범위로 봤던 제국주의 그때는 유럽이 제국주의라는 이 이념을 바탕으로 식민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봤었죠. 근데 지금 요걸 보려는 건 뭐냐면 음, 식민지가 당하는 입장에서 식민지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과 그 식민지로 당하는 나라가 이 식민지가 되어갈 때 유럽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즉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가상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유럽 국가가 이 A라는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A는 이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A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식민지가 되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자는 게 이 중국 청나라를 보려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국의 청나라는 결과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어느 나라의 식민지가 되지는 않아요. 독립 상태로 남는데 근데 왜 하필 청나라를 얘기한 거냐? 일단 우리랑 가깝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식민지가 되지는 않지만 사실은 거의 식민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유럽 국가들의 어떤 침략과 어떤 이권 침탈 이런 것들을 당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리고 청나라는 또 되게 오랫동안 제도권 국가를 유지해왔던 나라잖아요. 중앙 집권적인 정부가 있고 정부가 백성들을 제도를 통해서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길었던 그리고 그 전에 꽤나 강력했던 나라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했던 나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서양을 맞이하고 대처하고 또 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만한 좋은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침략을 당하는 나라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어떤 방법과 과정으로 식민지가 되어 가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청나라 얘기를 꺼내는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1학기 때긴 하지만 중국 역사를 쭉 배워왔기 때문에 더욱더 청을 모델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서 가물가물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 역사를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이제 1학기 때였어요. 우리가 1학기 때 마지막으로 배웠던 그 마지막 PPT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청나라의 기본 구도를 좀 봐주셔야 되는데 청나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국의 역사하면 한족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청은 한족이 만든 나라는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청나라를 배움에 있어서도 이 기본 구도를 아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청은 기본적으로 만주족들이 세운 나라예요. 만주족. 그렇죠? 북방민족인 만주족이 세운 나라고 이 만주족이 한족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만주족보다 한족을 크게 쓰고 있죠. 지배하는 건 만주족인데 제가 한족을 크게 쓰는 이유는 중국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지배하고 있는 만주족보다 지배를 받고 있는 한족이 인구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만주족들은 더 많은 인구의 한족을 지배하는 이걸 오래 끌고 가기 위해서 한족들의 문화나 한족들의 지배층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해 주는 모습을 보이죠. 사실은 청나라가 들어서기 전에 한족들의 나라가 명나라였었죠. 명나라가 무너지고 청나라가 된 건데 청나라에서 청나라를 세운 뒤에도 한족들의 어떤 지배층들이나 한족의 문화 이런 것들을 존중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한족 나라였던
명나라나 만주족이 세우고 한족이 지배를 당하는 청나라나 어떤 사회 경제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명나라 청나라 때 내내 이제 경제가 조금씩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면서 이 시기에 조금씩 유럽의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들어오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유럽 상인들과 중국이 조금씩 거래를 시작하면서 또 유럽의 상인들이 되게 중국에서 이것저것 많은 걸 사갑니다. 뭐 비단, 뭐 도자기, 차 이런 것들을 많이 사가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유럽에서 인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많은 유럽 상인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사가는데 살 때 보통 은으로 결제한단 말이에요. 워낙 대량을 결제하다 보니까 이제 큰 금액을 내야 되죠. 그래서 은으로 결제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는 되게 중국이 전 세계 은의 블랙홀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특히나 유럽 상인들이 다른 식민지에서 은을 캐다가 중국 상인들이 팔고 있는 중국 물건을 은을 주고 사면서 전 세계의 은이 중국으로 유입됐었다. 그런 얘기를 봤던 게 우리가 지난 1학기 때 봤던 중국 청나라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을 시작하는 건데 청은요 사실은 유럽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에도 조금씩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일단 뭐 이런 일반적인 위기가 있고요. 뭐 관료의 부정부패로 인한 근데 저거는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왜냐면 관료들의 부정부패 이런 것들은 늘 있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건국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르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야. 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대한민국 건국된 지금 뭐 한국전쟁 끝나고만 70년 정도밖에 더 됐어요. 근데 그 100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뭐 무슨 뇌물 비리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관료들은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법을 집행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관료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일들이 생기죠. 관료랑 친해지면 뭐가 좀 편하고 저 관료가 나를 잘 봐주고 나를 배려해주면 내가 좀 더 편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관료들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기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뇌물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자꾸 국가의 역사가 시간이 흐르고 나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저 관료의 부정부패로 인한 정치 혼란 저거는 사실은 정도의 차이지 조금 관리가 잘 되면 적은 거고 관리가 잘 안 되면 많이 벌어지는 거고 그 문제지 사실 어디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가가 역사가 길어질수록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깊은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중요한 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요거는 조금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앞서서 봤다시피 명나라 청나라 거치면서 경제가 쭉 발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가 발달하니까 농업 생산력도 올라가요. 식량 생산력도 올라가는데 식량 생산량이 올라가면 당연히 뭐가 늘까요? 인구가 늘죠.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로는 뭐 당연히 우리 아내가 너무 예쁘고 우리 남편이 너무 멋있고 그리고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 우리 집 식량 정도면 둘째 아이를 낳아도 기를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랑으로 낳는 거죠. 그거 하나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고요. 사실은 저 시대는 아직 대부분이 농업사회잖아요. 농업사회에서는요. 아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아이를 낳아서 한 십몇 년 정도만 조금 고생해서 기르면 그때부터는 내 아이가 나의 노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그 농업 시대를 보면은 그렇게 되게 부자들이 아닌데도 자식들이 되게 많은 걸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이유가 한 10년, 11년, 12년만 잘 길러내면 내가 한 11살, 12살만 돼도 내 일을 도울 수 있는 내 농업 노동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노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식량 생산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전하기 시작하죠. 식량 생산 속도보다 이거 너무 가파르게 그렸다. 예를 들어서 식량 생산 속도가 요 정도라고 치면 인구 증가 속도는 요 정도인 거예요. 그럼 교차점이 생기죠. 요 교차점부터는 식량이 분명히 늘어나고는 있지만 인구가 너무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이 늘어난 인구가 먹을 만큼의 식량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빈곤, 기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농업 경영상의 문제잖아요. 농업 경영상의 문제인데 이게 더 문제는 뭐냐면 청나라를 지배하는 민족이 만주족이라는 거지. 근데 만주족은 기본적으로 북방민족이기 때문에 농업 경험이 거의 없다고요. 그죠? 그리고
그 농업 경험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청나라가 벌써 들어선 지가 오래됐는데 이젠 생길 법하지 않냐.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농업 경험이라는 게 짧은 시간 안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내가 농사를 짓는 거랑 정부 차원에서 농업에 대해서 조직적인 대책을 세우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더구나 만주족이 지배하지만 만주족은 수도 근처에만 이렇게 있는 거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족들이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청나라의 농업은 한족들이 하는 거지 만주족이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량 생산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인구가 더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기아가 발생한다. 이런 농업 경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만주족은 농업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책을 못 세워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문제는 분명한데 대책을 정부가 못 세우고 있으니까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백년교회난 이런 밀란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 백년교회난 이런 밀란의 이름들을 외워달라는 건 아닌데 그냥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유럽 국가가 등장하기 전에도 이미 굉장히 청나라는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청나라는 이미 어려워진 상태에서 유럽 국가를 맞이해야 됐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 청나라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청나라에 본격적으로 무역적으로 접근했던 건 영국이었어요. 사실 뭐 영국 전에도 청나라에 이런저런 접근을 해왔던 나라들이 없진 않아요. 뭐 선교사도 보내고 상인도 보내고 뭐 여행가도 보내고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조금 정식으로 대규모로 첫 번째로 접근해온 나라는 영국인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진 않아. 무슨 얘기냐면 그냥 무턱대고 요 시기에 뭐 제일 먼저 시작했다 그러면 영국이다 이렇게 대충 생각하셔도 엄청 틀리진 않아요. 왜냐면 산업혁명을 시작한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를 차지한다는 게 산업혁명의 발전에 있어서 얼마나 유리한 조건인지를 제일 먼저 깨닫는 게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먼저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팔을 뻗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에 가장 본격적으로 먼저 접근해 오는 것도 영국입니다. 영국이 엘리자베스 여왕 때 세운 동인도 회사를 중심으로 이제 접근을 해 오는데 청나라는 사실 청나라 입장에서 영국은 잘 모르는 나라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을 상대할 때는 경계심이 들잖아요. 뭔가 이 사람과의 어떤 갈등을 걱정하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럴 일은 없길 바라지만 사실 청나라도 영국이 이렇게 접근해 왔을 때 가장 먼저 든 감정은 잘 모르는 나라니까 경계심이 들겠죠. 그래서 영국이 이렇게 무역을 요구해 왔을 때 이걸 무조건 거절하면 뭔가 또 싸움이 날 것 같고 예의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허락은 해주는데 영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니까 뭐 무조건 적극적으로 하긴 좀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 무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구도 광저우라는 곳, 한 곳으로 제한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인도 영국 상인이 청나라의 아무런 상인이나 아무 상인이나 막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청나라 정부가 지정한 공행이라는 상인하고만 거래를 허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 무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영국 상인 입장에서는 청나라는 봐봐요. 청나라 땅이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옆에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그럼 다 바다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항구 도시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중에 광저우 하나만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상인도 아무 상인이랑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행이라는 정해진 상인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영국 입장에서는 굳이 저 많은 항구들을 냅두고 광저우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광저우에서도 다 물어물어 가면서 이 사람은 공행이 아니라고 하면 상인인 게 뻔한데도 거래를 못하고 공행이라고 하는 상인들만 찾아다녀야 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으로 무역하는 게 영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겠죠. 그런 면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게 광저우란 도시 이름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위치를 지금 지도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도상에서 광주의 위치를 정확하게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럴 필요는 없죠. 이럴 필요는 없는데 잘 보세요. 청나라 수도는 베이징이죠. 청나라 수도는 베이징이고 지금 여기가 이제 바닷가니까 요 바닷가에 되게 많은 항구 도시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여기를 정한 거야. 왜 여긴지 혹시 아시겠어요? 영국은 잘 모르는 나라라 그랬죠. 그럼 영국을 상대하는 게 아무래도 부담스럽고 경계가 되잖아. 이제 보이시죠? 수도에서 그나마 가장 먼 항구를 고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광저우라는 어떤 항구 구체적인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나라가 아직은 영국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영국을 경계하기 때문에 항구를 정할 때도 수도에서 가장 멀리 있는 항구를 내어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영국은 답답하긴 하지만 청나라와의 무역을 시작합니다. 무역을 시작하는데 이게 영국의 무역이 어땠을지 이 지도에서 조금 예상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배웠다시피 산업혁명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산업 분야는 뭐예요? 옷 만드는 면직물이죠. 그러면 이제 영국이 주로 파는 것도 옷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영국이 여기 광저우에 와서 옷을 파는 거예요. 옷을 파는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우리나라지. 그럼 요쯤이 부산 되겠죠. 뭐 여수, 뭐 순천, 뭐 이렇게 있겠죠. 여기 제주도겠죠.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산이나 제주도 이런 데는 우리나라도 한 12월 그다음에 1월 이렇게 한참 추울 때도 여기는 워낙 남쪽 지방이니까 별로 안 춥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제주도, 부산도 별로 안 춥다고 하는데 한반도만큼을 더 내려가야 되는 광주는 어떻겠어요? 여기 춥겠어? 여기 되게 따뜻하고 덥다고. 그러면 따뜻하고 더운 지역에 과연 옷이 많이 팔릴까? 여러 겹 껴입을 필요가 없는데. 그죠? 여러 벌 껴입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광저우는 옷의 판매량이 많은 도시가 아니에요. 옷을 많이 팔기에 너무 더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의 옷이 필요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청나라에서 인근에서 생산하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옷을 팔게 됐으니 잘 팔릴 리가 없죠. 그래서 영국 상인들이 청나라 광저우 왕국을 들어와서 옷을 생각보다 많이 못 팔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영국 귀족들 사이에서는 청나라 물건들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해요. 뭐 차, 비단, 도자기 이런 것들이고 사실은 다 어떤 귀족들의 물건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요새도 이렇게 막 내가 좀 돈 좀 있다라는 거 이런 거 보여주려면 막 되게 괜히 뭐 이렇게 그 실제로 잘 쓰는 것도 아닌데 뭐 고날만 이렇게 막 나 돈 좀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막 뭐 샤넬, 구찌, 프라다 막 이런 거 차고 남자들은 또 막 괜히 조금 부담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막 돈을 꿔서라도 막 외제차를 사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영국 사이에서도 그런 문화가 사로잡게 뭐야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영국인들이 당시에 어떤 중국에서 청나라에서 넘어오는 것들을 굉장히 어떤 지금 얘기하면 뭐랄까 어떤 고가의 어떤 명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게 하나의 부자들의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약속이 있으면 약속 때는 꼭 이렇게 찻집 가서 중국 청나라에서 넘어온 도자기로 만든 찻잔을 거기다가 중국에서 넘어온 차를 딱 한 잔하고 그때 옷은 비단 옷을 입고 있고 그렇게 해줘야 내가 좀 어느 정도 사는 느낌? 좀 돈 좀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을 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영국 귀족 내에서 청나라의 어떤 명품, 귀족, 어떤 사치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다 보니까 영국 상인 입장에선 그런 걸 내다 팔아야 영국에선 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영국 상인이 중국으로 왔어요. 그럼 자기들이 팔려고 갖고 온 옷은 안 팔려. 근데 영국의 귀족들이 좋아하니까 청나라 와서 청나라에서 파는 비단이나 도자기 이런 것들은 잔뜩 사가. 자기가 갖고 온 옷은 팔지도 못하는데 청나라 상품은 잔뜩 사가. 그러면 돈을 버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쓰는 거라고 봐야죠. 그럼 영국 상인들은 처음에 가지고 온 은보다 청나라 장사를 끝내고 돌아갈 때 갖고 있는 은이 많겠어, 적겠어? 적다고. 은의 양이 줄어든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돈을 벌러 왔다가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영국 상인들이. 이해되시겠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적자무역이라고 하죠. 적자무역. 이런 걸 적자무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손해보는 무역을 적자무역이라고 하고 요거의 반대말이 흑자무역입니다. 흑자무역. 아이고. 요거의 반대말이 흑자무역인데 지금 흑자무역을 그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은 이렇게 와서 갖고 온 옷은 못 팔고 청나라의 어떤 막 사치품들은 다 사가고 이런 상황이라서 적자무역을 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청나라가 흑자무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영국이 굉장히 돈을 벌러 가서 돈을 쓰고 있으니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상태겠죠. 그 영국 입장에서 이런 돈을 못 벌고 오히려 쓰고 가는 이 적자 무역은 분명히 문제잖아요,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근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해결을 할 때 굉장히 좀 거칠게 얘기하면 싸가지 없는 방법을 써요. 뭐예요? 원래 제대로 해결하려면 중국의 더운 지역에서도 좀 팔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려고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아편이라는 마약을 팔아버려요. 아편 이 오른쪽에 있는 식물에서 추출해서 이 마약으로 만든 게 아편인데 우리가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마약 일려면
그 성분이 인간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환각성, 두 번째가 이제 중독성이죠. 환각성이라는 건 뭐냐면 환상의 감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각하면은 뭐 미각, 촉각, 후각, 청각, 뭐 또 하나 뭐니? 미각, 후각, 촉각, 청각, 미각. 오, 생각이 안 나지 왜? 미각, 후각, 시각. 제일 자극이 큰 걸. 하여튼 그렇게 다섯 가지 감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감각 기관들은 나의 외부에서 나한테 뭔가 자극이 주어져야 내 눈에 물건이 보인다든지 내 몸에 무언가가 닿는다든지 내 코로 어떤 냄새가 들어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 몸에 어떤 자극이 주어져야 그걸 느끼는 건데 저기서 말하는 환상의 감각은 실제로 내 몸에 주어지는 자극이 없어. 근데 내 뇌가 마약에 절여져서 어떤 자극을 상상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극이 나한테 실제로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게 환각이에요, 그게. 그래서 막 실제로 없는데 내 눈엔 보이는 것 같고, 실제로는 조용한데 내겐 누가 속삭이는 것 같고,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데 막 내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환각성입니다. 그리고 중독성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한번 시작하면 못 끊는 게 중독성인데, 근데 중독성도 둘로 나뉘어요. 중독성도 이제 내가 한번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또 찾게 되는 그런 중독성이 있고, 뭐 오히려 반대로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이걸 하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못하면 괴로움, 고통을 느끼는 내가 이걸 한번 시작했기 때문에 안 하면 고통을 느끼는 그런 중독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펜타닐 같은 합성 마약들이 이렇게 한번 했다가 중독 걸리면 안 하면 고통을 느끼는 그런 식이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환각성, 중독성 이런 것들이 이런 두 개가 마약의 기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제 술, 담배는 마약에는 안 들어가는 게 어, 담배 같은 경우엔 중독성은 있지만 환각성은 없죠. 그래서 막뭐 담배 피는 사람들이 몸에 좀 안 좋고 막 이렇게 담배 냄새 나고 그래서 그렇지 막 정신적으로 이상한 소리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술 같은 경우에는 환각성이랑은 조금 달라요. 술은 내 몸에 실제로 자극이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내 몸에 실제로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데 그걸 환상으로 느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어, 오히려 술은 내 몸에 실제로 주어지는 자극을 좀 뒤늦게 느끼게 만들고 적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리고 생각, 사고 과정의 전체가 좀 느려집니다. 그래서 술은 환각성은 술도 중독성이 있지만 술은 환각성이랑은 조금 다르죠. 모든 어떤 인지와 판단을 느리게 만드는. 그래서 음주운전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빠르게 알아채고 피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술에 취하면 그 속도가 다 늦어지는 거예요. 앞에 물질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것도 늦어지고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판단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주운전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위험하니까. 아무튼 마약의 두 가지 조건은 이 환각성, 중독성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는 대표적인 마약인 아편을 영국이 자기들의 적자 무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나라에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영국 애들이 청나라에 와서 마약을 판다. 그러면 아무래도 퍼지기 시작하는 지역은 당연히 항구 도시인 광저우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걸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 마약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대체로 이제 광저우에서 영국과 상업 활동을 했던 상인들과 그 친구들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근데 이제 대체로 보시면 마약을 뭐 20대 이하의 막 10대 아니면 10대 그 이전에 청소년들이나 아기들이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 하진 잘 않을 거란 말이야. 주로 마약을 하는 세대가 20대, 30대, 40대. 즉 한창 일을 해야 되는 그 세대의 사람들이 아편 즉 이 마약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막 마약 속을 들어가서 아편이나 빨고 있으니 국가 전체의 생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아편 중독자가 늘어나니까 국민 건강도 안 좋아지고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또 아편 공짜로 받아서 피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사서 필 텐데 그때 이제 은으로 결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청나라가 되게 은이 많았는데 아편을 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아편을 은 주고 사고 은을 주고 사다 보니까 이제 은이 빠져나가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 지금 이 화면에서만 봐도 아편이 벌써 4개가 써 있죠. 그만큼 이 아편이 영국이 청나라의 아편을 팔았다는 게 그리고 아편 자체가 이 청나라 사회에 끼친 영향이 크다는 거죠. 안 좋은 쪽으로. 요 정도 되면 아편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겠죠. 하면 금지다. 이 정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청나라 정부가 임칙서라는 사람을 보내요. 임칙서는 아편 같은 마약에 대해서 완전히 금지해야 되고 지금 갖고 있는 것들 다 빼앗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아편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 임칙서라는 사람을 보내죠. 어디로 보낼까요? 아편이 퍼지고 있는 유일한 항구인 어, 광저우에 파견을 하죠. 물론 광저우가 청나라의 어떤 유일한 항구는 아니지만 서양 세력과 교류할 수 있는 유일한 항구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 임칙서를 광저우에 파견하는데 임칙서는 맡은 바 역할대로 아편을 다 빼앗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광저우잖아요. 그죠? 항구 도시라고. 즉 임칙서가 가서 한 게 뭐냐면 항구 도시니까 배들이 있겠죠. 그 중에는 들어와 있는 영국 배도 있을 거예요. 영국 배에 들어가 보면 영국 애들이 팔려고 하는 아편들이 잔뜩 있겠죠. 근데 팔려고 하는 아편들이 잔뜩 있는데 이게 팔기 전이잖아. 요걸 가져갔다는 거예요. 요걸 가져갔다는 건데 이게 이제 영국 상인들 입장에서는 마약이긴 하지만 영국 상인들의 개인 재산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청나라 관리가 다 빼앗아 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국 상인들은 이 문제를 임칙서가 이렇게 팔기 전에 영국 상인 소유인 아편을 다 빼앗은 것에 대해서 영국 상인들이 영국 의회에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달라.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때 영국 의회는 내부적으로 논쟁이 굉장히 많긴 했지만 아무튼 병력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영국 상인들이 빼앗긴 아편에 대해서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국이 직접 군대를 보내죠. 이게 전쟁이란 얘기죠. 근데 이 전쟁에서 청나라가 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근데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어떤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 한쪽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멸망전의 경우도 있겠지만 멸망까지는 안 가고 전쟁의 승패만 결정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이렇게 두 나라가 전쟁을 끝낸 뒤에도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던 경우에는 그 두 나라의 앞으로의 외교 관계를 어떻게 꾸려갈지를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 전쟁의 결과를 얘기하는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번에 1차 편전쟁 같은 경우에는 난징 조약을 체결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난징 조약의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 있을지 알 법해요. 아마도 영국인들이 이긴 전쟁이니까 영국인들 멋대로 내용을 정했겠죠. 그럼 영국인들이 그동안 청나라와 무역하면서 불편하다고 느꼈던 지점들, 그 지점들을 고치려고 하겠죠. 그래서 대체로는 이 항구를 광저우 하나로만 두는 것, 그 다음에 공행상인하고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영국 상인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구를 추가 개항하고 독점 상행인 공행을 폐지하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난징 조약에선 사실 가장 임팩트가 있는 조항이 바로 맨 위에 있는 홍콩을 영국에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 시점부터 영국은 100년 동안 홍콩을 관리하고 100년 뒤 1997년에 청나라에 당시에는 중국이죠. 중국에 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잠시만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 생각은 해볼 만해요. 홍콩을 왜 하필 가져갔는가? 그러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청나라는 어때요? 굉장히 크고 인구도 많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거래는 굉장히 답답했지만 막 항구도 너무 남쪽에 하나밖에 없고 뭐 상인도 공행상인하고만 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답답했지만 어쨌든 청나라라는 나라가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는 시장이다. 이 불편한 점을 극복할 생각을 해야지. 어떤 너무 이 청이라는 청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계속 꾸준히 앞으로도 청나라와의 어떤 교역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 전진 기지로 이렇게 홍콩을 가져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콩은 약속대로 100년 뒤인 1997년에 영국에 청나라 중국에 반환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영국이 지배했었던 홍콩을 100년 뒤 1997년에 중국에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홍콩을 영국에 내어주고 100년 동안 빌려주고 그다음에 광저우 이외에 항구를 더 추가 개항하고 그리고 공행이라는 어떤 독점 상인을 폐지하겠다. 이런 것들이 난징 조약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홍콩을 내어주는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우셔야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5개항구 개항, 독점 상인 폐지 이런 것들은 실은 난징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어, 영국인들이 무역상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점들을 요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빨간 동그라미 그은 데가 홍콩이에요, 홍콩. 광저우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영국이 이런 조약을 체결해서 홍콩을 잘 관리함으로써 어떤 중국에 진출하는 어떤 전진 기지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2차 편전쟁이래요. 2차 편전쟁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차 편전쟁이 왜 벌어졌어요? 뭐 아편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서양 애들이 청나라로 들어와 봤는데 영국이 청나라로 들어와 봤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아편을 팔고 뭐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영국이나 이런 서구권의 국가들이 어 청나라 안에서 장사를 잘 못하고 있다.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다. 이게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편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역시 1차 편전쟁 이후에도 영국이 적자 무역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점. 그래서 더 많은 항구와 계약, 무역 확대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져요. 에로우 사건이라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 에로우 사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에로호라는 게 배예요, 배. 청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인데 이 배에 뭔가 이 배가 의심스러운 거야. 뭔가 이렇게 약간 그 잠시만요. 그 막 뭐 밀수품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청나라 관리가 저 청나라 사람의 배인 에로우가 좀 의심스러워서 저 에로우라는 배를 막 검문을 해봐요.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막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배에 걸려 있었던 영국 국기를 끌어내려요. 그래서 이걸 영국에서 알게 되는데 그때 영국의 반응은 우리나라의 국기를 떨어뜨리는 건 이건 굉장히 영국에 대한 모독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쟁을 불사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군대를 보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에로우라는 배에서 영국 국기를 끌어내린 이 사건 때문에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사실 이건 누가 봐도 전쟁할 만한 명분은 아니죠. 이렇게 영국 깃발을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걸로 전쟁을 한다는 건 사실은 요 사건을 억지로 핑계 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 전쟁할 생각이 있었는데 저 사건으로 그냥 억지스럽게 핑계를 만들어서 2차 아편 전쟁을 시작한 거다. 영국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차 아편 전쟁에서는 프랑스도 들어오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왜 들어오냐면 프랑스 선교사였던 이분 오기스트 샤프들랭이라는 분이 포교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셔서 청나라 정부에서 처형을 받아요. 어, 이분이신데 사실 이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나라 들어오기 전부터도 청나라는 기독교를 포교하는 게 불법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나라는 원래도 이제 청나라 국내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포교하는 활동을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프랑스 선교사는 그걸 알면서도 굳이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청나라 입장에서는 법을 어긴 거니까 저 선교사를 처형하게 되는데 어, 프랑스는 여기에 대해서 니들이 뭔데 우리 국민을 건드리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청나라가 이 프랑스 선교사를 살해한 요것 때문에 프랑스가 여기 복수하기 위해서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청나라 입장에서는 영국이랑 혼자 싸워도 지는데 영국에 프랑스까지 붙으면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청이 이 2차 편전쟁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베이징이 중국의 수도죠. 그러니까 저기는 누가 있을 거야? 황제가 계실 거 아니에요, 황제가. 그러니까 이 왜 하필 베이징 조약인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 조약을 베이징에서 맺겠다는 건 앞으로도 꾸준히 황제와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공사관을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왜 프랑스는 선교사가 죽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포교 활동에 자유를 달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베이징 조약은 외국 공사관을 베이징에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기독교 포교를 허용하는 거 크게는 이 두 가지인데 특히나 이런 죄악의 내용들은 이 죄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 과거에 어떤 면 때문에 힘들어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그 죄악의 내용이 대체로 나올 수 있다. 우리 1차 편전쟁 때 난징 조약도 어, 뭐 이렇게 홍콩 할양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한국 광주어밖에 없었으니까 그 답답해서 한국 몇 개 더 열고 그죠? 그다음에 공행상인 답답했으니까 공행상인 폐지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전쟁에 따른 결과로서의 조약에서 갖고 있는 이 내용들이 왜 들어오는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그 기존의 상황과 이 조약의 내용을 잘 연결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느껴볼 만한 게 원래 이 영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제 장사를 하려면 원래는 광저우항만 쓸 수 있었잖아요. 광저우항은 저 아래 있지. 어디 갔니? 광저우는 저 아래 있는데 우리가 1차 편전쟁 끝나고 조약을 맺은 게 난징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는 베이징 조약을 맺죠.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유럽 세력이 이 청나라의 수도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청나라 입장에선 굉장히 압박감이 들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